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기반,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최적의 수식을 찾아내고, 그 최적의 수식에 현재의 인풋 값을 도입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어떤 표준적인 위험도, 예측, 위험도 평가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최선의 어떤 위험도 분석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이런 어떤 복잡한 방법론이든, 딥러닝이든, 앞서 말씀드린 그 리니어한 방식이던 간에 그 최적의 수식을 찾아내는 게 미션이었는데요. 그 커다란 미션이었는데 이 최적의 수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카이스트에는 이미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카이스트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항상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질병인데 그게 국내로 유입될 확률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럼피스키는 이미 유입이 작년에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문제가 될 법한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가성우역 같은 게 있죠. 가성우역이 국내에 럼피스킨처럼 유입된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높냐 낮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 이런 식의 문제, 이런 국내에 한 번도 유입된 적이 없는데 유입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예측의 문제는 이러한 그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한 해법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존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 유입의 어떤 데이터? 과거에 유입된 적이 많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유입된 적도 있고, 유입 안 된 적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 올해 가성우역이 또 유입될 것인가?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유입이 과거에 이미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 유입이 또 될 것이냐, 분석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관심도가 높진 않겠죠. 어쨌든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항상 없거나 매우 부족한데 예측을 하고 싶은 그런 경우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가축의 경우에 해외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 혹은 기존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만 그 발생 보고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죠. 그리고 ASF가 제주도까지 갈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사실, 데이터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굳이 가축 쪽 한정하지 않더라도 생물 테러 위협이 얼마나 될 거냐,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물 테러 위협이 얼마나 될 건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이런 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거나 매우 부족하지만 알고는 싶은 그런 예측의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최선의 예측 방법이 데이터 기반 접근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럴 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의 OI, 현재는 OA로 바뀌었죠.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도 평가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해결한다기보다는 이게 데이터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양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질적인 접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위험도 분석의 방식인데요. 위험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위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혹은 예상되는 결과를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떤 것이 위험한가, 뭐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위험한가, 아까 특정 패소젠이 위험한가, 특정 뭐 기생충이 위험한가, 뭐 아까 예시에서는 가성우역이라면 그 가성우역 병원체, 이것을 타깃으로 하겠다. 이건 뭐 럼피스킨이다 라고 하면 럼피스킨 패소젠을 이제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측의 대상이 되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예측의 대상이 되는 게 예측의 대상이 되는 그 타겟으로 인한 내가 원치 않은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고, 럼피스킨으로 예를 들면은 럼피스킨이 타겟인데 그 럼피스킨이 국내에서 발생할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거가 이제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가,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타깃을 정하고 그 타깃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일련의 질적인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질적인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최적의 조치들을 도출해내는 이 일련의 전체 과정들을 다 리스크 어널리시스, 위험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위험도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가성우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가성우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이제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성우역이라고 하는 질병이 해당 위험이 국내로 혹은 특정 지역으로 유입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을 엔트리 어세스먼트 혹은 릴리즈 어세스먼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 병원체가 특정 환경에 도입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 경로가 발생할 확률을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이 다양한 조치 혹은 다양한 개입, 방역 당국의 개입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또 제시할 수도 있죠. 이런 엔트리 어세스먼트에 필요한 자료에는 뭐 생물학적인 요인, 국가 요인, 상품 요인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성우역이라고 하면은 그 가성우역이 어떠한 동물 종, 스피시스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동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동물이 3살짜리 동물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 3살짜리 동물에서 그 병원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 서셉터빌리티나 그 품종적인 서셉터빌리티, 나이에 따른 서셉터빌리티, 혹은 어떤 전체 동물이 어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물 제품, 특정 부위의 동물 제품이 우리나라에 자주 들어오는데 그 동물 제품을 통해서 들어올 확률, 그 동물 제품이 그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 나라에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검사를 제대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동물이 혹은 그 동물 제품이 감염된 상태로 실제로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노티파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그 해당 국가의 뭐 발생률, 그 특정 질병에 대한 발생률 혹은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감시 및 통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동물의 양, 상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각각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 특정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가성우역을 수입받을 가성우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결과가 매우 낮거나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낮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험도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입 평가, 엔트리 어세스먼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익스포저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일단 들어왔을 때 그게 감수성이 있는 동물이나 사람한테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익스포저 어세스먼트입니다. 이제 국내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감염 어떤 소스, 감염 동물이 됐든 동물 제품이 됐든 그 감염원이 다른 사람이나 그 동물에 접촉될 일이 없으면 사실 전체 위험도는 낮은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패소젠이 이스타블리시 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과연 그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 노출될 확률이 과연 적은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병원체의 특성, 그 병원체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들한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전파가 된다면 얼마나 잘 전파가 될 수가 있는가? 아주 조금의 양의 패소젠으로도 전파가 잘 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병원체가 많이 노출이 되어도 개별 개체에서 감염될 확률이 낮다거나 혹은 특정 위험으로 판단되는 그 패소젠이 환경에서의 저항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위험도를 좀 우리가 낮게 판단할 수가 있고 환경적인 저항성이 커서 토양이나 물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도 계속 바이러스나 세균이 오래 생존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또 위험도를 높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적 요인을 우리가 또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요인을 또 평가를 합니다. 럼피스킨과 같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파 매개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우리나라에서 농장 간의 수평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농장 간 동물의 이동, 농장 간 여러 차량의 이동, 사람의 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관습 및 문화적 관행으로 농장의 차단 방향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지리 환경적인 특징이 패소젠에 유리한 환경인지 좀 불리한 환경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 요인이라고 하면은 동물 제품을 통해서 유입됐을 때 그 동물 제품이 농장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를 들어서 사료를 통해서 국내에 어떤 패소젠이 들어오고 그 사료가 농장 안으로 아무 조치 없이 잘 패소젠이 보존된 상태로 농장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해당 제품이 폐기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패소젠이 있나 없나에 대한 검사가 그 동물 제품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 이런 종합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이 세균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게 동물이나 사람으로 노출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다를 확률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위험도가 매우 낮거나 혹은 뭐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면 위험도가 좀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위험도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맨 처음에 엔트리 단계, 국내로 유입되는 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유입됐을 때 개별 농장이나 개별 동물 혹은 사람한테 노출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동물이나 사람에 노출될 확률이 어느 정도 노터블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결과 평가, consequence assessment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건 알겠는데 노출이 됐는데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아프지도 않고 진체 유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폐사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패소젠은 사실 위험하지 않은 거죠.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됐을 때의 그 파급 효과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도 사실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도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노출이 가축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그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이제 컨세퀀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생물학적인 결과, 얘가 이 가축이 죽냐, 사냐, 아프냐, 안 아픈가, 뭐 어떤 만성적으로 증체율에 생산성에 영향을 주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경제학적인 결과도 이제 판단을 이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치는 어떤 단어, 아주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다. 중등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 아주 마이너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국내 유입돼서 노출이 됐을 때는 100만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100마리, 1000마리가 사망할 수 있다. 100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의 추정치로 이 결과평가의 결과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인 결과로 동물이나 사람의 어떤 감염 인시던스, 그러니까 케이스 숫자, 환축의 숫자, 혹은 폐사된 동물의 숫자, 이런 것들을 결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손실로 제시를 하거나, 사람의 공중보건학적인 영향을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일단 국내에 유입이 되면은, 당장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그 파급 효과가 클 가능성 때문에 계속 감시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감시 및 통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당장 그 감염이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예의주시하기 위해서 감시 및 통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 감시 및 통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우리나라 유입이 됐으니까 이제 또 동물 수출을 못하고, 고기 수출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무역 손실이 일어나는 것들, 혹은, 어떤 동물이 유입됨으로써 생태계 전반에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생물 다양성의 위협이 가해진다 했을 때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간접적인 결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유입된 패소젠이 직접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는가? 노출이 될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전반적인 결과. 그래서
궁극적으로 얼마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이제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이 다 뭐 크다 그 확률 위험도가 크다 작다 혹은 위험도가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6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확률적으로 유입될 확률이 한 0.7 정도 된다 70% 정도 된다 60%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평가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이 패소젠이 우리나라에 현재 없는 이 패소젠의 위험도가 얼마가 되느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높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위험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뭐 이 질병에 대해서는 수출, 뭐 수입, 또 뭐 자유롭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계속 그 두 번째 파트, 예측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특정 질병이 국내에 발생한 확률, 특정 지역에 발생한 확률을 우리 예측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항상 있는데, 보통 예측을 위해서 표준적으로 하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머신러닝 됐든 딥러닝이 됐든 그런 최적의 수식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게 가장 표준적이고 다만 그걸 할 수 없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해외 유입 질병이죠. 그런 예시에서는 위험도 평가와 같은 상대적으로 질적인 방법을 쓴다. 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위험도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약간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굉장히 이것도 하나하나가 좀 다 말씀드릴 게 많고 하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위험 경로를 파악을 하고요. 위험 경로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목록화하고 실제로 수집한 다음에 위험도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병원성 AI다 라고 해봅시다. 고병원성 AI의 위험 경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게 가축을 통해서 AI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AI가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곤충은 어렵겠죠. 뭐 어쨌든 각각 질병마다 뭐 야생동물로 들어올 가능성, 가축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 뭐 사람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들어올 가능성을 다 파악을 합니다. 위험이 될 만한 국내에서 들어와서 아웃브레이크를 일으키는 가능한 경로들을 생각을 쭉 해내서 목록화를 하고요. 해당 위험 경로별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목록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된 철새로부터 AI가 들어오는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철새로부터 우리나라로 AI가 도입될 확률, 유입될 확률을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철새가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철새의 종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철새가 들어오는데 각각의 스피시스별로 유병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유병률이 높은 철새 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유입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합니다. 일단 목록화하고 목록화된 데이터별로 실제로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문가들이 질적으로 추정을 하든지 아니면 양적으로 컴퓨터가 그 확률을 계산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위험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인데 어떤 특정 가축 질병이 소에서의
가축 질병이 특정 국가로 유입될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패스웨이별로 소의 질병이면은 감염된 소 자체가 들어올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걸 계산하는 방식은 일단 그 나라에서, 수입할 나라에서 소 자체가 감염되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소가 감염은 되어 있으나 그 질병에 대한 검사를 그 나라에서 안 했을 확률, 그리고 그 검사를 했으나, 검사를 하긴 하지만 위 음성으로 판단돼서,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판단되었을 확률. 뭐 이런 그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이 다 일어나서, 그 각각의 확률이 뭐, 다 높지는 않을 텐데, 각각의 확률이 다 이제 실제로 일어나서 국내에 특정 국가에 도입될 확률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로서, 이제 특정한 확률로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질적으로 각각을 평가를 한 다음에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낮다, 높다의 질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뭐 그 두 개의 어떤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조합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을 위험도가 높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될지 낮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될지를 뭐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하나 이제 프랑스에서 럼피스킨 질병이 이제 유입될 확률을 이제 평가한 게 하나의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그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표준적인 그 데이터 기반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위험도 평가의 방식으로 그 유입 확률을 평가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럼피스킨이 유입되는 루트가 사실 그 럼피스킨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프랑스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소만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예시고요. 그러니까 감염된 소가 들어올 확률을 이제 평가를 한 거고, 여기서의 주요 가정은 이미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들, 럼피스킨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잘 차단이 된다. 발생 보고가 이미 있기 때문에 검사를 잘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사실 도입될 확률은, 감염된 소를 통해서 유입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 주변 국가들, 아직은 이제 럼피스킨 발생 보고가 없지만, 만약에 그 국가들에서 실제로는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직 보고가 안 될 뿐이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국가들에서 이제 프랑스로 어떤 가축이 수입이 될 때는, 감염된 가축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위험도 평가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세부 위험 경로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약간의 질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입되는 수입되는 소가 리스크 에어리아, 그러니까 발생 보고가 아직은 없지만 좀 위험한 지역, 발생 보고가 있는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에 인접해 있어서, 아직까지는 발생 보고가 없지만 그래도 위험도는 존재하는 지역에서 리포팅이 되는데
LSD에 감염이 되어 있을 확률, 그러니까 디텍션 전에, 검출 전에 감염이 되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이후의 확률들은 그러니까 감염이 되어 있는데 검출이 안 된 확률, 진단 자체를 안 받은 확률, 진단은 했는데 그게 위음성으로 판단된 확률, 그리고 걔네들이 진짜로 수입 검사에서 안 걸릴 확률을 들어왔을 때, 프랑스 내에 소농장에 유입될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 의견이나 혹은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숫자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숫자들을 이렇게 각 패스웨이별로 다 곱하거나 제곱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각각의 패스웨이별로 실제로 그 패스웨이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이 특정한 값으로 딱 명확하게 이건 7%야, 이거는 0.75%야 라고 딱딱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포로서 그게 7%야 라고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20%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구간으로, 어떤 특정 확률이 아니라 구간으로 확률이 계산이 되게 되면은, 그것도 베이지안 방법이나 어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확률도, 그래서 국내에 도입될 확률이 10%다, 5%다, 이렇게 딱딱 특정 숫자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몇 %부터 몇 %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구간으로 제시되는, 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게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유입될 확률이 10%다라고 하는 그 10%다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될 확률이 높은가, 그래서 어떠한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하는 데에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질적인 평가에서 그래서 결국에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프랑스에 혹은 한국에 이제 특정 질병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맞냐 틀리냐, 유입될 확률이 높냐 낮냐,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안 취해야 되느냐, 이런 가치 판단에 이 위험도 평가 결과가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축 방역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 인과관계 추론이나 예측에 어떻게 쓰이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차선의 방법으로서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개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